그 분별로? 시군별로? 이건 있어요. 여기 시원한 거 있어요. 앞자리가. 그때 우리가 붙은가요? 혹시 지금 오신 분 등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곧 시작하시면 방금 오신 분 여기 등록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세상에 뭐 오더라도 있어요. 아니 좋죠. 우선 장례를 좀 정리점검하고 행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민 건강권 증진 세미나 사회를 맡은 이주민 건강센터 이호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광주 이주민 건강센터 창립 20주년 기념 이주민 건강권 증진 세미나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세미나의 주된 목적은 광주 이주민 건강센터와 함께 전남대학교
글로벌 디아스포라 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과 강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 분씩 이렇게 호명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먼저 전남대학교 글로벌 디아스포라 연구소 김경학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주 이주민 지원센터 황성호 신부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주 이주민 건강센터 이사장님이신 강주호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남대 의대 강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권순석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주구청 이주민 정책과 송옥희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라남도 도청 이주민 이민정책과의 이종관 과장님이신가요?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주시청 애국인 주민과 이정한 과장님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도움을 주신 강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동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일일이 여러분을 갖다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대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주민 건강권 증진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주호 이사장님을 모델로 모셔서 환영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이주민 건강센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강주호입니다. 이제 저희 이주민 건강센터가 무려 20년이나 지났습니다. 정말 20년이면 이게 강산이 변한다가 10년이죠. 강산이 2번 변한 거고,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이제 성인시가 돼야 할 나이가 벌써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그동안 무럭무럭 저희 이주민 건강센터가 하나 1년, 2년,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자라왔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조금씩 성장을 해왔다면, 이제 성인이 돼서 사회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듯이 저희 이주민 건강센터가 좀 더 이제 앞으로 사회적으로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주민 건강센터가 사실 부족한 게 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느끼시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저희 상주 직원분이 그래도 많이 늘어서 2명입니다. 2분 계시는데, 이제 이런 행사를 막 준비하고 개최하고 또 일요일 날 의료봉사 해야 되고, 그 외에 평일날에는 또 상담해야 되지, 교육해야 되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많고, 나머지 진료에 관계된 분들은 의사 선생님, 치과 선생님, 한의사 선생님, 약사 선생님, 뭐 자원봉사자분들이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게 저희 센터에 이렇게 상주를 안 하고 계세요. 그런 사정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사 하나 할 때마다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고,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이렇게 주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전남대학교 디오스포 관계자분들하고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분들 매우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저희 센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신 많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 행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시장님께서
부총장님과 CEO님께서 축사를 대독해 주기로 하셨는데 시정상 시정 일정과 그리고 구종의 이러한 업무 등에 있어서 대신 자료집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전남대학교 글로벌 디아스포라 연구소 김경학 소장님께서 이 세미나의 자정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전남대 글로벌 디아스포라 연구소 김계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20주년 되는 광주 이주민 건강센터 창립 기념을 통해서 20주년 기념을 통해서 이주민 건강권 증진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사회를 보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사실 20년이라면 이제 금방 우리 강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오랜 세월인데요. 저희 연구소는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게 된 게 저희도 이주민 건강 공공성에 관련된 과제를 6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한 2년 반 정도 남아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데 또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 말씀을 듣게 돼서 굉장히 유익한 자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40분 정도, 2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5분 정도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15분이라 하더라도 조금 넓게 발표를 1, 2분 하실 걸 감안해서 20분 이내로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한 분 발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발표를 4분이 끝내고 난 뒤에 또 4분의 패널이 계시는데 오늘 부산 지역에서 오시기로 한 김아이잔 선생님께서 개인적인 가정의 어떤 피스모달 일로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별지에 끼어져 있을 건데 토론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는 3분이 토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1시간 잡혀있는데 충분히 3분의 말씀과 또 토론자의 어떤 멘트에 대해서 발표자께서 대답할 시간이 충분히 있고 또 플로어에서 궁금한 점을 또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대답할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아마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먼저 강주호 이사장님께서 그간 오늘 행사의 그 하이라이트입니다. 광주 이주민 건강센터의 20년의 그간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소개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바로 주제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민 건강센터가 이제 20년이 되었는데요. 그 20년 동안 어떻게 커왔는지 그리고 어떤 발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뭔가 사회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어떤 모습을 띄고 가면 좋겠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능한 정해진 시간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체 현황 및 연역인데요. 저희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주 노동자죠. 이주민, 우리는 선주민,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많이 안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이주민들, 공장에서도 일하고 계실 거고, 식당에서도 일하고 있을 거고, 저기 농장에서도 일하고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 외국에서 오신 외국인 노동자들, 예전에는 노동자라 표현했었는데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계시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분들이 정식으로 취업 비자를 받아서 오신 분도 있지만 그런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하고 정식으로 등록도 안 돼 있는 분들도 계시고, 과거에 저희가 센터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한 10년 이상 전이죠. 그때만 해도 그분들이 오시면 이제 저희 센터에서 도움을 치료를 받고 하는데, 그 법무부 소속 예를 들면 제가 부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외국인들을 우리나라에 등록 안 돼 있는 미등록 외국인들을 이렇게 소속을 차단해서 잡아서 외국 다시 공국으로 소환하는 그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진짜 무서워서 저희 센터를 모아서 치료도 받기를 좀 약간 꺼리는 조심스럽게 치료를 받으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인도주의적 또는 인권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상당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아픈 거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건들지 말자, 서로 이런 것들 합의가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분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저희 센터 그 이주민 건강센터가 실제로 저도 잘 모르겠지만 많은 명의분들이 계시는지 오히려 병원을 가셔야 될 분들이, 즉 건강보험공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그걸 숨기고 가끔 오셔가지고 진료 받으시는 분도 계실 정도로 어쨌든 이주민 건강센터의 진료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과 또 이주 여성 여러분들이 그 건강권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2005년에 설립 이후로 재작년에 진료 1000회 달성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보통 52주 생각하면 되는데 1년에 한 추석 때나 아니면 휴가 때 한 2번 정도 빠지면 50회 1년에 대충 생각하면 지금 1100회 정도 올해 목표가 이제 1100회 이상 넘어갔는데 어쨌든 그런 거 달성을 했고 대통령상 단체 표창도 받은 적이 있으시고요. 저희 센터가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지금 현재 전남대 병원이라든지 또 그리고 또 시즌 의료재단, 보훈병원, 기타 여러 군데의 병원과 사회단체, 기타 여러 의료 관련 단체들과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단체는 차단 법인을 2021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NGO 단체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NGO 단체 및 사단법인 동시에 이제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왜 이렇게 동시에 두 개를 가지고 하냐? 사실 일은 더 두 배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 서부 보시는 분들이나 행정 보시는 분들이 일을 복잡할 수 있는데, 약간의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는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단체를 좀 제대로 굴려보고자 뭔가 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을 갖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나름대로 어렵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사회가 있고 저희 센터가 이제 중심이 돼서 센터장 중심으로 아까 저희 사회 봐주신 이현철 교수님이 지금 센터장님이신데, 그리고 사무국장님 또 간사 이렇게 두 분이 실제 저희 직원이고, 일단 운영위원회가 각 과별로 있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또 그 기타 자원봉사자분들 몇 분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이 회의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단체를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면역은 2025년 6월 26일 오늘 딱 정확히 20년째죠. 20년째 이렇게 생겨나서 첫 진료를 시작을 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광주 이주민 건강센터 2017년도에 이름을 정식으로 바꿨고요. 그 전에는 또 여러 이름들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등록은 처음 했고 21년도부터 이제 사단법인 활동을 시작했을 때 하필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약간 이제 외부적으로는 거의 활동을 못했었고 내부적으로
뭐 진료만 이렇게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와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큰 공모 사업인 엔젤 클리닉 사업도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주로 무료 진료소 운영이 기본 바탕이고요. 당연히 주말에 일요일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연 50회를 목표로 하고 있고 뭐 매년 지금 진료 인원 늘어나고 봉사자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어렵지만 그래도 현재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동 클리닉이라고 최근 몇 년 전 코로나 때 많이 이렇게 활성화 조금씩 되기 시작하는데 저희 센터에 오기 어려운 분들이 또 계세요. 물론 이제 전남에 멀고 이런 초반에는 전남 지역까지 막 그 이동 클리닉으로 이렇게 센터에서 다니기도 했는데 이제 전남까지 왔다 갔다 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전북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광주 지역에서도 또 여기 오기가 힘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휴일이라든지 뭔가 좀 평일에도 가끔 할 때가 있었지만 의료봉사를 이렇게 이동 클리닉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통번역 센터라고 최근에 이제 이 번역 활동가를 양성하는 교육도 시키고 그 번역 활동가로 이렇게 키워가지고 다른 이 이주민 관련 여러 단체에 도움을 주고자 이런 행사들을 그 교육기관처럼 만들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만들고 있고 이런 일들을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좀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사무국 직원, 사무국장님하고 이렇게 단산 이렇게 두 분이서 일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이제 이렇게 본인들의 업으로 삼고 하고 계시지만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사실 힘듭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나머지를 도와준다? 이 진료에 사실상 도와주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그래도 몇 분이서 이렇게 운영위원회 활동도 하시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가끔씩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이런 오늘 같은 자리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의 부족한 점들을 좀 더 이렇게 여러 사회 일관단체나 조금 이렇게 관련이 있으신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많은 행정적이나 경제적으로나 이런 데서 지원을 주시면 매우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제 저희들이 그 20년 활동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접수 인원이고요. 진료 인원이죠. 쉽게 말하면. 자 보면 2005년부터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피크를 찍고 코로나가 터져서 완전히 그래도 코로나 때 진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진료를 다 그만뒀거든요. 이때는. 특히 의료봉사단체는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물론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몇 분 계시고 저희 당연히 센터 직원들도 뭐 거의 영화를 찍었죠. 창문으로 약을 내리고 이 말하자면 센터에 진입을 하게 하면 안 되니까 환자를 그때만 해도 기억나시겠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환자가 왔다 가면 그 병원을 2주간 폐쇄를 했어요. 기억하시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환자가 있다 해도 그냥 좀 심한 감기다 이렇게 지금은 익숙하게 지내지만 초반만 해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환자가 좀 줄었는데 다시 그 증가된 그거를 2023년도 4년도부터 다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뭐 올해 2025년 4월까지 통계 때문에 이 숫자가 이렇게 되는데 아마 연말에 가면 거의 작년과 동일한 수준의 숫자를 아마 이루할 겁니다. 이건 좀 복잡한데 이걸 각 달별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병원은 가을, 겨울이 되면 환자가 늘어납니다. 저희도 약간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저희 이주민 건강센터의 진료 환자 인원은 30대, 40대가 많습니다. 가장 50대까지. 그 이유는 당연하죠. 저희 특성상 일하는 분들이 많이 와요. 그럼 일하는 분들은 평일에 병원을 방문을 못 하잖아요. 많이. 이제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죠.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센터에 와서 약도 받으시고 치료도 받고 뭐 치과치료 특히 이제 뭐 발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이 요즘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침을 무서워했는데 한방 저희 병원 저희 이주민 건강센터에 있는 한방 거기 진료실에 와서 침을 맞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국적을 보면 중국, 베트남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죠. 중국이야 원래 인원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세계적으로 어디 가나 많은 수를 차지하고 베트남 자원봉사 하시는 분 중에 굉장히 열성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번역이나 여러 가지 이런 역할을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키가 더 많았고요. 그 외에 우즈베키스탄이나 몽골이나 또 뭐 네팔 쪽도 원래 러시아도 다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최근에 저기 고려인 마을 쪽에 진료소가 좀 제대로 돌아가기 몇 년 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었고 아무튼간에 이런 그 나라들로 이렇게 보면은 뭐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30여 가까운 나라에서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여러분들이 다 오고 계시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다음에 의학과, 한의학과, 치과, 약학과 이 모든 분야의 진료 숫자를 비교해 보면 여기 이제 이게 총이고 약제비 약이 이제 치과, 의학과 같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 더 진료 수가 많고요. 어쨌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질병군을 보면 이제 뭐 여기서 약간 특이점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면은 매년 높은 분유를 차지하는 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회색, 진한 회색 거의 검정색에 가까운 부분 많이 차지하죠. 이게 근골격계 질환, 통증입니다. 통증. 여러분들도 일 많이 하면 아프잖아요. 쑤시고 당연히 이분들도 아프니까 찾아와서 통증 진료를 많이 받고요. 여기 보면은 순한 분홍색 있죠. 연한 분홍색, 연분홍색 이 분이 순환기계입니다. 이제 혈압약을 꾸준히 드셔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도 지속적으로 오십니다. 이제 저희들이 병원에서 혈압약을 받게 되면 한 달 내지 두 달, 뭐 대학병원은 3달에서 6달까지도 받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저희들이 약값 때문에 그렇게 드리지 못하고 보통 2주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그걸 좀 더 넘게 드리고 어떤 분들이 일주 만에도 가져가시고 이렇게 해서 혈압약을 드시기 때문에 이게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외에도 호흡기, 감기죠. 감기 그리고 여기 내분비는 당뇨약 그리고 여기 이제 독감이 최근에 좀 이제 올해도 이게 늘어나겠죠. 독감 접종에 예전에는 없던 부분이지만 많이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독감 접종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비중이 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의학과 보면은 압도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많습니다. 대부분 침이나 뜸 받으러 오시고 물리치료도 좀 받으러 오시고요. 다음 슬라이드. 여기 보면은 침, 뜸, 부항도 뜨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치과 치료는 발치, 스케일링, 신경치료, 충전 치료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론 기타 부분에 뭐 다른 치료도 있지만 고가의 임플란트는 아쉽게도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사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의료 봉사에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그래도 꽤 많은 분야의 치료를 치과에서도 도움을 주고 계신다. 사실 뭐 아까 환자 수로는 의과가 약학과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긴 하지만 이 저희 센터가 나름대로 이 명의라고 소문이 난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신 데는 치과 선생님들의 역할이 큽니다. 치과 선생님 아무래도 그쪽 환자들이 치과병원을 가면 금액도 더 많이 들 뿐 아니라 뭔가 시간이나 뭐 모든 면에서 좀 받기 진료가 어렵잖아요. 우리 일반인들도 치과 진료가 좀 접근성도 더 어렵고 아무튼 쉽지 않잖아요. 금액 부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센터에 굉장히 환자들한테 인기 많은 진료 파트 중 일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약학과는 이제 뭐 다빈도 처방약, 위장약 여기는 모든 약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또 진통제, 근육이완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혈압약도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약 이름이 있습니다. 당뇨약, 뭐 진통 소염제, 그다음 감기 콧물약이 많이 나가고 뭐 피부약도 연고랑 이런 거 가끔 항생제로 나간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원봉사자 현황입니다. 자, 2025년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을 했던 이제 1년 동안 누적으로 본 횟수다 보니까 이 숫자가 나오는데 뭐 이거를 12로 나누면 대략 일주일에 얼마나 오시는지 알 수 있겠죠? 자, 보면 매년 증가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전해까지 굉장히 증가하다가 코로나 때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 분들도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는 그때 이제 아무래도 방문이 저희 도와주는데 어려웠겠죠. 그러다가 팍 줄었고 다시 코로나가 이제 끝날 즈음 작년 같은 경우에 다시 2019년도를 완전히 회복을 해서 넘어섰습니다. 올해도 지금 한 5월까지 숫자가 이 정도면 연말에는 아마 이 숫자 이상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 슬라이드. 비율을 보면 이 학생들이 제일 많고요. 이 전공생이라고 표현되는데 간호학과 학생들, 치과 학생들, 뭐 그 외에 또 응급구조학과 학생들, 뭐 여러 분야의 보건의료 학생들이 많이 와서 의료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중고등학생들이 좀 많았어요. 이제 학과에서 도움을 주는 게 좋고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의료봉사를 통해서 어떤 의료인의 꿈을 키우는 면도 있지만 이제 또 약간 자원봉사에 대한 점수도 욕심이 있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데 요즘에는 전공생들이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저희 센터를 운영하는 데 더 도움이 되잖아요. 단순히 예를 들면은 보건의료 관련된 과에서는 오면은 당연히 혈압 등료 다 재주고 학생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뭐 여기 보면 이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아쉽게도 이제 간호사분들은 인력은 많이 있으나 뭐 직업 특성상 이제 여성분들이 많고 또 주부들이 많다 보니까 좀 오래 와서 하기가 많이 더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 센터 특징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치과는 발치 치료하고 이런 건데 치과 학생들이 도움을 주고 있고 의과는 예전에 초반에는 주사를 놨었어요 직접. 근데 이제 그것이 약간 의료법에 분쟁의 위험이 있고 사고에 혹시 났을 때 이런 대처라든지 여러 가지 책임 소재가 애매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빼면서 이제 간호사분들이 하는 일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광산구청을 통해서 간호사분들의 보건소 직원분들이 사실 처음에 왔었는데 그분들 중에 일부는 봉사에 대한 의지도 있으시기도 했고 뭔가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도움을 주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자기 시간 돼가지고 우리 흔히 말해서 공무원분들이 주말에 와가지고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해는 하실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 일이 없는데 계속 오는 게 어렵다 보니까 다시 빠지게 돼서 좀 비율이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뭔가 또 좋은 기회가 되거나 할 일들이 직접 생겨난다면 또 늘어나지 않을까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미용도 하고 있고 행정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자원봉사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시간이 벌써 이제 이때는 20년 성과를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20년 동안에 저희들이 이렇게 성과를 내왔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제 어떤 것들을 앞으로 가져가면 좋겠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20년간 무료 진료 서비스를 지금까지 해왔다. 그래서 잘 우리 센터가 지속적으로 커왔다. 그래서 총 1115회의 의료봉사를 했다. 숫자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성과죠. 70여 개의 국가 총 합쳐서입니다. 그리고 총 인원은 98,000 인원을 치료했다. 물론 겹치겠죠. 매번 반복되다 보니까. 그리고 2만 명 이상의 의료진이나 여러 학생들 포함해서 자원봉사자가 저희 센터를 거쳐갔다. 굉장히 표면적으로 보면 잘 20년간 유지해왔고 잘 돌아가고 있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무료 치료소 엔젤 클리닉에서 만성 질환을 집중 관리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도 도움을 주고 또 예방학이나 보험 교육을 강화하고자 했으나 이게 또 저희 센터의 국가의 어떤 예산이나 국가뿐만 아니고 여러 단체 예산들이 계속 지원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무래도 뭔가 어려운 부족한 면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이 엔젤 클리닉 사업이 지금 또 이렇게 조금 다운될 상황에 처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 통번역 센터가 지금 하고 있죠. 앞으로도 해야 되겠죠. 통번역 의료 인력을 양성해주고 저희 센터에서 번역을 자연적으로 하던 분들이 이런 인력 양성을 통해서 타 기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해서 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이게 잘 되면 좋겠습니다. 파견하게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 지금 자원봉사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고 여러 가지 개인들의 돈, 이 1년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국가에서 뭐 시에서 구에서 보조를 받고 또는 다른 그 지원 단체에서 보조금 지원받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재정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하고 그리고 또 개인 후원금 대부분 봉사해주시는 분들이 후원을 또 하고 있어요. 자기 어떻게 보면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자기 사비 털어서 이렇게 후원을 해줘가지고 이 재정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민간 후원, 사회적 투자 뭐 이런 것들이 또 협력 기반 다른 지금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사실 협동조합이라는 게 참 애매한 개념인데 일반 병원은 의료보험이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잘 돼 있는 나라에 속하죠. 물론 재정이 이게 점점 부족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의료적인 보험 혜택이나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잘 돼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주민들에 대한 이런 진료 부분은 많이 부족하고 지금 현재 점점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하는 역할들이 커지다 보니까 어디 지자체든지 또는 국가적으로든지 이런 문제를 도움을 주고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모델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 센터에서도 뭔가 배우고 접목을 시키고 해서 이렇게 같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속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슬라이드. 지역사회 건강 지원 네트워크를 강화시킨다. 좋은 말이죠. 그리고 다문화 관련 단체나 공공기관과 이런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그리고 정기 점검 및 개선을 시킨다. 특히 여기에 지금 오늘도 이런 내용인데 이주민 건강 실태조사 및 성과 모니터링 그리고 1년 이상 다문화 건강 네트워크 포럼 이것도 이 자리도 말하자면 이런 종류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이 행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관심을 갖고 외부에서 또는 사회 관련 유관 단체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고 이 센터에 뭐가 부족하구나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잘 확대를 시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모든 것들이 현재까지는 자원봉사와 그 소수의 그 뜻이 있는 의료봉사에 뜻이 있는 분들 여러 가지 그거 외에도 또 다른 자기 봉사 좀 따보자 했지만 와서 보니까 자기 힘이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 센터가 돌아갔지만 이제는 이제 이런 게 공공성이 커져야 되고 그랬을 때 이게 더 지속될 수 있고 더 확대됐을 때 뭔가 더 좋은 효과를 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년 활동을 짧은 시간 내에 발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다 못 오셨는데 시간이 더 있으면 더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을 건데 그래도 20분을 꽉 채우셨습니다. 또 토론 때 질문이 나오면 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님이신 권순석 교수님이 이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주민 건강센터 20주년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상당히 발표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진료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우여곡절도 똑같은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그동안에 그 걸어오신 길보다 앞으로는 좀 더 편한 길, 더 활기찬길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위해서 이런 자리가 좀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로 넘기나요? 네. 왜 그러면은 이주민 건강센터 같은 조직들이 그 활동을 해왔고 해야 되는가?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서 더 안정적인 이주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체계, 제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실태조사 결과하고요. 여러 가지 이걸 건강부장을 다른 사례들까지 앞으로 간단하게 이런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공의료 지원단에서 2022년, 3년, 4년에 3년 동안 이주민 건강 상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고령인들을 했고 23년 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결혼 이주에서 총 100명 정도 조사를 했었고요. 다음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박도 맺고 심포지엄도 하고 활동도 했습니다. 조사 항목은 건강검진도 하고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건강검진은 이제 만성질환과 관련돼서 암성 질환과 관련돼서 설문조사는 건강 행태, 그다음에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지, 우울증 정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한 결과하고 그 우리나라 이제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국가 그 건강 행태조사 그 자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 이주민과 선주민 또 내국인들과의 건강 상태를 비교를 함으로써 이주민의 건강 상태 또는 이 사회 건강 격차 여부를 좀 확인하는 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주민을 600명 그다음에 대조군 국건영에서 3배수 1,800명 정도를 추출해가지고 추출한 것은 연령, 성별 몇 가지 요인들이 비슷한 사람들 매칭해서 추출했습니다. 600명 현황이고요. 연령 여자들이 좀 더 많고 연령대는 40대 미만이 좀 많은 편이고 물론 이제 이주 근로자들은 그 이주 여성 고려인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합쳐보면 아마시아 쪽도 좀 많고 그다음에 들어온 지 60개월 이상 되는 분들이 좀 많고 건강보험 가입률은 한 63% 정도 됩니다. 거주 지역 당연히 강남도 지금 많이 살고 계시고요. 제주 분야에 좀 나가시고 그다음 체류 자격이 미등록이 좀 높게 됐습니다. 한 15% 정도 월소득도 다음 그래서 이제 제가 비교를 내국인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흡연율은 이주민이 좀 더 낮았습니다. 이거는 이주민의 건강 상태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흡연율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거라 생각했어요.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지표들은 대부분 빨간색이 이주민이고 이 파란색이 내국인입니다. 이게 보면 대부분 비만율, 스트레스, 그다음에 더 높고 주관적 건강인 줄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교하고 검진도 안 받고 있고 암 검진도 더 안 받고 있고 그다음에 아픈데 그 의료 이용을 제대로 못했다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거의 한 5배 이상 받습니다. 건강 행태 그다음에 이제 질병 상태를 보면은 당뇨 유병률, 고혈압 유병률, 고지혈증 유병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특히 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다음에 간 질환이나 차이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할 수준은 아니지만 신장질환, 기형관, 시형관 다 차이가 있고 그 차이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수준이 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컨트롤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마디로 종합해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 건강 격차가 되는가를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요인들이 다 그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라는 그 리스크를 다 형성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다 합쳐가지고 10년 내에 심혈관 질환 발생 확률이 10%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 이주민들은 25.8%이고 외국인들은 한 15% 정도. 그래서 뭐 그 발생 위험도라는 통계 수치로 보면 1.78배 정도 되는 수치고요. 특히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서 여자들이 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고려인 근로자 이주 여성들로 나눠보면은 고려인의 차이가 났고 여성들의 차이가 났고 이주 근로자들은 약간 젊어서 그런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 프리미엄 그 리스크 스코어라는 게 이제 국제적으로 공인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그 지표가 10% 이상인 경우는 굉장히 고위험군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25%는 많은 4명 중에 1명은 10년 이내에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10% 이상이다. 다음 주제. 그걸 저 수치를 지금 광산구에 있는 그 외국인들 그 숫자로 계산을 해보면 10년 이내에 광산구에서 외국인들 중에서 몇 명이 심혈관 질환은 신근대 결정하고 그 뇌경색 뇌졸중인가요? 몇 명이 될지 이렇게 좀 계산해 봐서 알겠습니다. 그 외에 그냥 중증 살인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막 20살짜리가 당화혈색소가 12가 넘는다거나 전혀 컨트롤이 안 되는 당뇨를 갖고 있는 일형 당뇨 가능성이 있습니다. 21살에
마찬가지로 29살 동아일수 9.8, BMI 32, 초고도 비만이면서 지방간이 있으니까 감도도 조절이 안 되고 있는 상태. 이런 관질환이 있으시고 간 수치가 200, 300, 200 이 정도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이런 분들도 본인이 이런 상태인지라 인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세요. 이제 미충족 의료율이 높았는데 왜 그 병원에 못 가니까 이유를 물어봤는데 기후부담, 시간 이런 것들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대부분 어떤 조사에서 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자료집에 광주시에서 복지제 배달 연구한 자료도 있던데 그것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돈과 시간, 항상 언어, 돈과 시간, 언어 이 세 가지가 그 장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 격차가 발생한 원인이 그럼 뭘까? 제 생각이 아니라요. 기존에 나와 있는 많은 연구하신 분들이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차별, 그다음에 접근성이 의료 접근성이 낮다. 그다음에 그 제도 중에서 특히 건강보장 제도가 굉장히 취약하다.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라 사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건강보장 제도의 차별, 그러니까 사회보장 제도의 차별을 두면 안 되거든요. 그게 이번 조약에 의해서 다 차별 없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차별이 있죠. 그동안 그 중에서도 건강과 관련된 제도에서도 차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 보장 1종, 2종에 가입된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3%는 0.2에서 5%씩 한 10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의료보험도 대부분 지역가입자들이 많죠. 그 중위보험료에 일반 적용되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보험료가 높은 지역 의료보험을 대부분 가입됩니다. 학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가 있고 제도적 차별을 받고 있다. 이게 이제 결국 건강 격차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다음에 똑같은 질병을 앓더라도 이런 것 때문에 질병 발생 위험이 높고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 다음 주세요. 제도적 차별의 종류별로 좀 정리를 해본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제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 의료 보장제도, 응급복지, 심지어 응급복지 지원제도 다 차별적인 조항이 존재합니다. 유일하게 차별적 조항이 없는 현재 건강 관련 제도로는 응급의료 제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다 차별적 제도입니다. 다음 주세요. 이런 제도적인 차별이 어떤 효과를 주느냐 이게 연구 결과인데요. 이게 그 유럽의 있는 국가들 중에 아예 다문화 국가로 그 분류되는 국가하고 그다음에 다문화 국가는 아니지만 외국인에 대한 친화 정책을 펴고 있는 국가고 이게 다문화 국가고 친화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국가고 우리나라처럼 차별적인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 이 세 개의 국가로 나누어서 내국인과 외국인들의 건강 격차를 조사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다문화 국가의 건강 격차가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그 건강 격차의 크기가 1이라면은 친화적인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의 격차는 이 정도 되고 차별적 제도를 갖고 있는 건강 격차는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국가의 건강 격차에 비해서 우리나라처럼 배제적인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의 건강 격차가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강 격차의 격차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강 격차 중에서 가장 좀 그 심각한 영역 중에 하나가 산재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비율이 많고 이주 노동자들의 산재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지금 거의 10,000명 가까이 산재가 발생하고 100명 정도의 사망자들이 그 이주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 숫자가 그러면은 높은 숫자인지 낮은 숫자인지 그 판단을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산재 발생률이 전체 노동자 중에서 우리나라는 한 0.65% 정도 되거든요. 이주 노동자는 0.98%, 한 30% 이상 차이가 나죠. 그다음에 사망자로 놓고 보면은 노동자 10,000명당 우리나라는 숫자가 잘못됐네요. 1.16명인가 1.1 정도 됩니다. 근데 이주 노동자는 1.28명. 사망자가 훨씬 많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최신 자료가 우리나라에서 상반기 2024년도 상반기에 산재 사망한 사람이 한 400명 정도 되는데 중에 이주 노동자가 47명으로 11.8%. 노동자는 전체 이주 노동자는 우리나라 노동자의 3%가 이주 노동자인데 사망자는 10%가 이주 노동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3배 정도 높은 사망 비율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산재가 많고 산재가 나더라도 사망자가 많은 이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애초에 사고 위험이 높은 업종이 많이 종사하고 있고 이 사람들 이주 노동자의 89.10%가 지금 소위 말하는 제조업 3D 업종 쪽에 종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하면 그 작업을 하면서도 언어 장벽 이런 안정교육 문제 불안정한 노동 상태 열악한 작업 환경 기타 등이 아주 취약한 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음 주에 근데 이 이주 노동자들 중에서 또 등록 외국인과 미등록 외국인의 사이 간에 또 격차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산재를 신청하고 미등록 외국인 산재를 신청 못하니까 훨씬 미등록 외국인이 산재 발생이 많은데 산재 신청을 한 사람들은 거의 2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격차가 존재하고 격차에 또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주 격차. 다음 주에. 근데 외국에서는 그러면 이런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가장 우리나라와 큰 차이는 이주민 건강 문제를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고요. 미국과 캐나다 이런 데는 이주민의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국가기관들이 있습니다. CDC나 IRCC 등등의 기관들이 있고 거기서 시행하는 내셔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거 지자체에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 지자체에 넘겨서 생기는 대표적인 해프닝 중 하나가 이거였죠. 지자체에서 미등록 외국인의 소아한테 예방부터 어떤 것을 코로나 때 중단해버려가지고 보건소에서 예방부터 이 사람들 받을 기회를 줬었지만 그건 다음 주에 그래서 이런 이제 이주민의 건강보험 이주민도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할 권리가 있다. 그런 건강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광주시 사례도 있고, 광주시 내에 구에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광주는 여기 가장 팀장님이랑 오셨기 때문에 광주가 최근에 여러 가지 사업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굉장히 많고 제한적이다. 예산도 부족하다. 지정은 하는데 혜택은 없다. 예를 들어서 통번역 인력 양성 사업도 올해 시작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을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 천하병원도 지정했는데 그 천하병원에 어떤 혜택을 줄 만한 예산을 확보하고 좀 시작하지는 않는 것 같다.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아직도 좀 발전해 가야 될, 해결해 가야 될 이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시는 내용이고 좀 더 약식과 같은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와 관련된 그 문제도 좀 해결해서 필요가 있고요. 그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주민 건강센터처럼 여러 가지 기관들이 무료 진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어느 지역에서나 제일 먼저 시작이 되고 제일 활발하게 되고 있는 어떤 이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형태들이 이것이 되겠죠. 다음 주세요. 근데 아니 그게 두개 근데 이제 이런 무료 진료소는 결국 이런 이제
더 좋은 시설에 더 많은 의사들이 오는 더 한꺼번에 많은 진료를 할 수 있는 이런 더 좋은 시설들을 계속 지향을 합니다. 서울의 라파엘 클리닉 같처럼 다음 부산의 린닥터스에 운영하는 이런 진료 시설처럼 이건 굉장히 규모가 큰지. 근데 이런 라파엘 클리닉이나 이런 이 린닥터스 재단에 이런 것은 후원이 있습니다. 후원이. 저 라파엘은 카톨릭단을 후원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 700병상급의 이 원 종합병원이나 이 병원 원장님이 여기 꽂히셔가지고 마음과 하시는 여기 오리는 걸 하셔요. 5층인가를 층을 내주고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한데 과연 우리 강주에서 이런 이주로 건강센터와 기타 등의 무료치료소가 이런 거를 지향하려 폐할 수 있을까? 이런 치료를 아마 이걸 꿈꾸실 텐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가? 결국은 그 소셜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공에서 해결해야 되고 민간은 민간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과연 우리 20주년 이후에 이제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이렇게 갈 수 있을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좀 같이 고민을 해보자 이런 협약식 같은 거 해봤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서 하고 있는 이런 그 지역사회 협력 체계 이런 것도 좀 모델로 같이 유사 배치마킹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장애인은 다음 주세요. 두 개를 한꺼번에 넘기시면 장애인은 이제 장애인들의 건강 문제, 건강권 해결하기 위해서 강주에 있는 여러 가지 대학병원부터 시작해서 시, 공단, 병원, 보건소, 주민센터, 그 이동지원센터 여러 가지 기관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고 각자 역할을 나누고 지금 건강검진 수급률을 올리기 위해서 다 역할을 나눠서 동시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뭐더라 무슨 이음체인가 이름도 붙여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주민 다음 주죠. 또 주장. 근데 이제 이 주민과 관련된 영역은 이러한 그 사업의 필요성,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의 중요성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 실현되고 있는 여부는 조금 굉장히 좀 취약하다. 아까 장애인 분야에 비해서도 그렇고 다른 여타의 소셜 네트워크, 그러니까 세이프티넷, 사회적 안전망에 비해서 이 주민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굉장히 취약한 것 같다. 왜 그럴까? 국가가 이걸 국가 문제로 인식하는 국가 정책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당연히 관련된 예산이 부족하다. 하고 있는 사업도 계속 예산 문제로 폐쇄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광주시에서는 굉장히 항상 따라하는 문제. 미등록 외국인들에 대한 의료 지원하는 외국인 근로자 의료 지원 사업 공단이랑 같이 하는 의료 지원 사업에 대한 1월달 환자 한 명 오면 다른 이제 그 이주민의 문화사업이나 이런 타 분야 예산 대비 이런 건강 문제에 대한 예산을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이런 그 체비 자격에 따라 선별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주민 건강센터처럼 무료 진료 활동이 활발해지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은 이게 개별 활동이 전갈 체계를 구성하려고 하는 활동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료 진료 활동, 의료라는 것은 무조건 전달 체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A라는 단계에서 진료하던 환자가 이것으로 100% 다 만족할 수 없거든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 의료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구축하는 단계까지는 고민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조금 뭔가 시도조차도 지금 되지 않는 상황이 되고 결국 이런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에서도 이주민과 관련된 활동이 상호 협력에서 연계해서 진행하는 활동이 아니라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심지어는 어떨 때는 경쟁하면서 하는 이런 취약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 기관들하고는 경쟁에서 좀 협력에서 하더라고요. 전남도 아까 다려서 보니까 쿠키에 지원받아가지고 하기도 하고, 광주도 호피하고 협력을 해서 뭘 진로 같은 거 하고 뭐 그렇게 하던데, 우리 내부에 있는 자원들이 협력하는 관계 이런 것들이 좀 아직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가 해결해야 될, 지방정부가 해결해야 될 일단 지역사회 우리들이 같이 해결해야 될 게 많아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국가는 어쨌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결국 국가 책임제의 형태로 가서 예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제도나 자격, 예를 들어 산재 방송업다, 우리 의료통합처럼 산재도 굉장히 복잡한 영역이거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통번역사 이런 제도로 계속 분화해 가야 될 필요가 있고,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해결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하나가 건강 문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 상태는 주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 하거든요. 국토연도 있고 지역사회상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 체계가 있는데, 이주민들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 인구의 9%가 이주민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체계 그때 매년 외국인들처럼 매년 못하더라도 최소한 기본계획 수립하는 주기 4년인가요? 5년인가요? 연습이세요? 4년 그 주기에 맞춰서라도 한 번은 지역사회에 있는 이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의료비 지원제 예산을 좀 늘리고, 기본계획의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들을 더 많이, 그러나 실효성 있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좀 많이 포함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 자원들 간의 협력 체계, 연계 체계 이런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현실화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이고 단체 일을 만들고, 그리고 이런 것을 지원하는 공공 지원 체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주시가 예를 들어서 뭐 예산을 만들어서 의료진로서 약품을 지원해주고 이런 것 하는 것도 좋은데, 강주시가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전략 추진 과제 88페이지에 보면 그림을 그려놓으실 건데, 거기에 들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는 강주의 지역사회에 이주민 건강권을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거버넌스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해줘야 될 역할들을 찾아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냥 나머지 복잡한 문제들은 알아서 해결하고 우리는 돈만 지원해 줄게.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협력체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광주시의 담당과가 사실은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례들도 많이 있고, 다른 영역의 거버넌스 정책 분야에서 대부분 제일 첫 번째가 지역사회 자원 연계체계 거버넌스 이런 이게 국권의 제가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도 효과가 나오는 거고, 어떤 정책을 실현해도 이 거버넌스가 같이 힘을 보태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때문에 대부분 첫 번째 과제가 거버넌스 구축하는 겁니다. 그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이 지역사회에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과제를 지역에서 강주시 외국 주민과에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그래서 각각 개별 단체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때 거버넌스 줘서 알아서 분배해 간다는 식으로 한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간을 좀 초과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순석 단장님의 이주민 건강 지키를 위한 공공의료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뭐 많은 양인데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조금 미진한 부분은 더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하는 형태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손봉규 전남대학교 글로벌 디아스포라 연구 교수님이 광주 지역의 의료 통번역 활동과 양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남대 글로벌 디아스포라 연구소에서 연구원 선봉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광주 지역 의료 통번역 활동과 양성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광주시에서 지역의 이주민 대상 의료 통번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양성과정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천만 원에서 작년부터 시작되고 올해는 또 1천만 원 예상이 돼서 3천만 원 예산 확대해서 좀 다시 두 번째 의료 통번역 활동과 양성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는 문제 제기 방법 또 제가 직접 17분의 의료 통번역 활동가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고 또 활동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뭐고 또 앞으로 통번역 활동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좀 개선이 또는 지원이 필요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네, 쭉 문제 제기라고 했는데 일단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현재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의 적응 또 정착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한국 의사소통이라고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제가 이주민과 한국 의사소통 관련 어려운 부분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2009년 또 부산 지역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이주민과 함께라는 단체입니다. 이 이주민과 함께 단체의 부설 기관으로서 이주민 통번역 번역센터 랭크가 2013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해 전부터 저희들이 부산 지역의 이주민과 함께 또 이주민 통번역센터 링크에서 활동하신 분들을 저희 학교에 좀 초청을 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듣고 또 마침 또 광주시에서도 또 이런 목소리가 있어서 작년에 우리 통번역 활동과 양성 지원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 광주 복지연구원에서 내국인 주민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대부분 미충족 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서의 첫 번째 이유로 한국 의사소통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결혼 이주 여성 또 이주 배경 학생 관련된 보고서 자료를 보더라도 결국 한국어 의사소통으로 가장 많이 있는 것을 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속 가능한 발전협의회에서 건강권 정지를 위해서 어떻게 좀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해서 이주민 건강센터나 연구소가 공동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까 권순석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사회에서의 이주민 건강권 정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오늘은 의료 통번역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만들어낼 것인지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두고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일단은 이정환 팀장님께서 아마 소개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작년에 첫 번째로 진행되었던 의료 통번역 활동과 양성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자료집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주민 의료 통역과 관련된 교육, 그다음에 실습 이런 내용이 좀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한 11개 언어권에 29명의 의료 통번역 활동가들이 좀 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역 지원은 이렇게 동행 통역이 우선이고 또 병원 접수, 진료 검사 순환 이런 내용들이 통역이 지원이 되고 다만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통역이 제외되는 걸로. 그래서 일단 좀 중증 이상의 아프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주민 대상의 통역 지원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시한 이유는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하고
부산 이주민과 함께해서 진행하는 교육과 좀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진행되었던 우리 통번역센터 양성지원사업의 교육 프로그램. 그래서 여기 제가 강사 선생님 이름은 좀 한번서 좀 빼고 그냥 과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시면 놀라서 빠집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거는 대학생도만 있는 수업을 받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6시까지구나. 그래서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주 토요일. 물론 이제 평일은 또 이 수업을 듣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토요일 날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이렇게 이론 교육, 실습, 또 이제 마친 분들에게 수료증 주는 과정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건 이제 부산 이주민과 함께의 이주민 공공의료 통역 전문교육 프로그램. 이거는 월화수목금입니다. 그래서 약 한 3주에 걸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이따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부산대학교 병원의 교수님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별로. 물론 다른 외부 병원의 의사들도 참여하지만 이주민과 함께는 혹시 전남대병원 공공의료 사업팀 오셨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남대병원의 교수님, 각 과별 교수님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전 10시 2시간, 하루 한 4시간 정도. 그래서 한 3주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부산 같은 경우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입니다. 지금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자료 수책은 FGI를 했습니다. 총 17분에서 3차례에 나눠서 우리 통번역 활동가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 양성지원사 참여하게 된 동기,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나 만족도가 어땠는지, 그리고 7월 수료증 받고 수료 후에 통역 활동 어떻게 했는지, 또 그 과정에서의 겪는 어려움, 그리고 또 의료 통번역 활동가의 그 전문성이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또 시나 구 또는 지원단체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이런 내용을 해서 FGI를 좀 했고요. 그래서 총 17분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트남 분이 가장 많습니다. 6분이고 중국 2분, 일본, 러시아, 대만, 캄보디아, 필리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통번역 활동 관련 관계전에서 이주민 건강센터에 일하고 계신 분, 그 다음에 부산 이주민 통번역센터 링크 담당자분 개별 인터뷰를 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도움을 좀 얻고자 했습니다. 네. 총 17분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냥 표를 좀 참고하시고 자료 참고하시고, 현재 직업을 보시면 좀 이게 광주 지역의 의료 통번역 활동가 양성에서 참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업주부나 통번역 프리랜서 하신 분이지만 또 직접 자기 본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이 의료 통번역 활동가에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월화수목금 평일에 만약 통역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자기 본업에 또 다니고 있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프리랜서, 통번역 프리랜서 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통역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주로 일요일 날 건강센터 무료 진료 때 통번역 활동가로 참여해서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어 수준, 토픽 3급, 그러니까 4급 이상 이렇게 한 부분 조건이 4급 이상 되는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4급, 5급 있고, 통번역 경력은 3년부터 12년까지 쭉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의료 통번역 활동 참여 동기를 한번 물어봤는데 총 한 5가지 정도로 뽑았습니다. 일단 이중이 자기 동료, 출신국에 같은 동료들의 한국 의사소통 어려움을 자기가 겪게 돼. 그래서 그들보다 좀 더 한국어를 조금 더 우수하게 잘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또 자기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그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한국어 잘 못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그래서 양성까지 참여하신 분들이 있고, 또 초등학교에서 이중언어 강사 활동하신 분들, 이분들이 또
좀 자기개발 차원에서 양성 과정 참여했고요. 또 한국 오기 전에 이미 출시국에서 의료나 건강 이런 쪽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직업이 간호조무사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자기 역량을 강화하면서 했고요. 또 이제 이주민 건강센터에서 매주 일요일날 진행되는 무료 진료에 자원봉사 참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통역 자원봉사 하신 분들도 참여하게 됐고, 그리고 또 어떤 한 분은 한국 분이신데 캄보디아에서부터 계속 이 통역 활동을 해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캄보디아에서 활동하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또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캄보디아 이주민 대상에 통역 활동을 해주고 싶은 그런 관심이 있어서 참여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과정에서 어떤 좀 느낌, 또 인식을 받았느냐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이 가장 많은 얘기를 해주세요. 17분 중에 대부분이 비전공자이고 비전문가이긴 하지만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것, 또 공부를 하지 못한 부분들을 새롭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됐다, 이렇게 다 얘기했었어요. 그러나 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너무 전문적인 의학 용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강사의 강의, 그러다 보니 강사의 강의 내용도 부족하고, 또 자료가 한국어로 서비스하고 다은어 서비스가 됐으면 더 좋겠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수업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하루 종일 진행되어 있어서 뭐 짧은 시간에 할 수는 있었지만, 이게 이제 의료 통번역 활동가로서의 그런 측면에서 좀 너무 시간이 타이트하게 짜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교육 시간에 비해서 실습 시간이 좀 부족했다. 10시간 부족했는데, 부산의 이주민과 함께해서 좀 그분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 광주시 같은 참여를 좀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토픽이 3급, 4급, 5급, 6급, 그리고 통번역 경력이 3년, 5년, 뭐 10년, 12년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좀 학습자 수준에 맞는 또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단계별 교육. 또 이거는 앞으로 올해 처음으로 아마 할 거 재교육, 뭐 심화교육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7분 중에 수료 후 통번역 활동 병원에서 물어봤더니 대부분 베트남에서 오신 통번역 활동가분들, 프리랜서 활동하신 분들은 활동 경험이 많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두 번 정도의 통역 활동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주민 건강센터에서 무료 진료 통역을 했고, 그래서 아까 그 이정환 팀장님 토론 자료 봤더니 거기서 베트남 통번 활동도 횟수가 가장 많이 나온 걸로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의료 통번역 활동이 어려운 부분인데, 좀 이건 좀 그분들 목소리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시청이나 구청에 나오고 계시고 전라남도 어쨌든 나오고 계시고 좀 고민을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통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통역 관련 내역을 확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확인증을 받는 그 과정 절차가 상당히 좀 복잡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 평소에 잘 가는 병원이라면 그런 절차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또 처음 가는 병원일 경우는 뭐 안내부터 해서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그런 얘기 좀 있었고요. 두 번째가 아마 가장 아마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시청, 구청, 지원단체, 건강센터에서 하는 이제 업무 중에 이분들의 통행비 지급 문제가 가장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시간당 2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5,000원 책정되어 그래서 이 양성 과정에 수료를 해서 통역 활동하신 분들은 공식적으로 등록을 해서 활동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광주시의 기준을 받아서 시간당 25,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프리랜서로 통번역 활동하신 분들,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통번역 하신 분들은 시간당 5만 원 수준을 받아요. 이런 좀 개인 기준이 존재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이주민 건강센터에서 매주 무료 진료하는데 광산구청에서 또 보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하신 분들. 그래서 시간당도 15,000원을 또 지원을 하고 있어서 좀 이게 공공의료 통역이라는 관점에서 통역비 문제를 어떻게 좀 잘 조율할 것인지 좀 그런
좀 고민이 들고 물론 광산구청에서 자원봉사 활동하신 분들에게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돈 줄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거기 이주민 건강센터 오신 분들 한쪽 그룹은 시의 의료 통번 활동가를 양성하신 분들이 통역 활동하고 있고 또 한 그룹은 자원봉사로 또 활동하는 곳인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격차가 좀 존재하더라.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운영하고 있느냐 이렇게 확인했더니 1시간에서 3시간까지는 5만 원, 1시간이든 3시간이든 그래서 5만 원으로 좀 통일되어 있고 4시간부터 6시까지는 9시간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도 교통비는 제외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이런 좀 유연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따져보면 시간당 15,000원인 것 같아요. 1시간에서 3시간까지. 그래서 어쨌든 1시간, 3시간을 묶어서 5만 원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역비 지급 기준에 관련해서 통역의 내용, 어떤 분야에서 다른 지금 현재 광주 같은 경우도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검진이나 이런 단순 감기 이런 부분을 다 제외하고 실제 이제 기반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통역비를 했을 때 통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지역 거주 이주민 대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부산 같은 경우는 지역 거주 이주민이 아니더라도 부산 지역에 소재한 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통역비를 지원해 주더라. 그래서 경남 지역이나 다른 지역의 이주민들이 통역을 요청해서 부산에 소재한 병원에 통역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통역비를 지원해 주더라.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주민의 통역 이용 횟수도 1년 4번 정도 좀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부인과 정신과 관련 통역 시에는 이분들도 아까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특히 이 병원에서 사용되는 의학 용어 부분이 좀 너무 좀 낯선 부분 어려워서 이런 뭐 재교육이나 심화교육을 통해서 성번역 활동과 전문성을 좀 높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넘겨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자기 통번 활동가로서 정보세 역량 강화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한국어 공부는 온라인이나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좀 나와 있고요. 또 의학 용어 같은 경우도 온라인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좀 하고 있고 또 몇몇 분들은 야간에 이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개별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센터나 시 구에서의 공식적인 영역에서의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요. 그래서 좀 활성화 방안은 첫 번째로는 좀 이 교육 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좀 다시 재구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교육 시간이 60시간, 실습이 30시간, 자원봉사가 10시간. 그래서 이 세 개의 수업을 다 마친 사람에 한해서 수료증을 발급해주고 수료증이 발급된 사람들이 부산 지역에 등록을 하면 이 통번의 활동가로 등록을 하면 통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이론이 60시간, 실습이 한 10시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실습이 좀 상당히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실습 시간을 좀 더 늘리고 또 이주민 건강센터나 무료 진료소에서의 자원봉사 활동 시간도 좀 더 늘려서 좀 이분들 전문성을 좀 강화하는 방향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고 부산 같은 경우는 온라인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의 이주민뿐만 아니라 전국 지역에서도 이 교육에 등록을 하게 되면 무료로 이 통역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집체 교육 이런 현장에서 하는 교육과 온라인 교육의 질적 차이가 얼마큼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온라인 교육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통번의 기회를 어떻게 좀 확대해서 보장을 해줄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의 다양한 의료 기관이나 단체, 또 외국 이주민 지원센터, 또 황성호 신부님 계신 이주민 지원센터 이런 이주민 관련 지원 기관과 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의료 통번 이미 양성된 사람들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역비 지급 문제도 좀 현실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심화교육 내지 주교육 프로그램을
좀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개 이주민 친화병원이 지금 작년에 지정되어 있는데 의료 통번역 활동가들이 이런 친화병원에 또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이종환 팀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받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부산 지역의 그 사례도 봤듯이 이게 그냥 단편적인 사업, 분절된 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삭감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광주, 지금 현재는 광주 이주민 건강센터가 이 사업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활동가가 이 업무를 좀 담당하고 있고, 물론 그 사업 기간 동안에 한 명의 전담 인력 배치됩니다. 그래서 좀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그 광주 지역의 의료 통번역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배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이주민 건강센터 산하가 됐든 아니면 별도 독립기관이 됐든 광주 의료 통번역 센터를 독립기관으로 좀 운영을 해서 이 센터가 광주 지역 이주민 전체 예산에 의료 통번역을 매칭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부분은 권순석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사회 내에서 이주민 건강 거버넌스를 좀 어떻게 좀 만들어갈 것인지, 그래서 5월달에 세계 인권 도시 포럼 할 때도 이정환 팀장님과 같이 한번 이런 거버넌스 구축에 관련된 얘기도 이제 잠깐 다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하신 각 기관 단체들이 우선적으로 좀 나서서 이런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 모임들을 해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동규 선생님의 광주 지역 의료 통번역 활동과 양성과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회를 잘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한 20분씩 넘게 해가지고 제가 끊을 수가 없어서 그냥 발표를 준비해가지고 지금 이제 김일환 원장님이 전남 사례를 지금 발표해 주실 건데 김일환 선생님 20분 이내로 다 20분 싸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토론 시간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행사가 후반기에 있다 그래서 지금 옆에서 팀장님이 열심히 적어가지고 다 대답해 주려고 준비하는데 굉장히 짧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사의 외국인 진료단장이고요. 사업단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김일환 원장입니다. 광주 이주민 건강센터에 한 8년 정도 봉사 참여하고 있고 한 120회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발표는 저를 대신해서 청량한 음성으로 14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이사회가 외국인 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어떻게 지역사회 외국인 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해왔는지 그 성과와 사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발표는 추진 배경, 사업 개요, 협력 체계, 추진 과정 및 성과, 외국인 안심병원 및 지역 협의체, 마무리와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남 지역 외국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약 8만 6천 명으로 1년 새 16.4%나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주민 중 근로자 비율도 52%로 전국 1위이며 이 중 많은 분들이 농수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으로는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등이 있는데요. 특히 영암군은 전체 주민 중 18.6%가 외국인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만 계절 근로자 12,400여 명이 배정될 정도로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큽니다. 전남 지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제조업과 농수축산업에서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정작 의료적 지원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건강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전라남도 의사회는 일하는 누구나 건강한 활력 전남을 만들기 위해 외국인 의료 지원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에는
외국인 무료 진료소가 목포에 한 곳뿐이며 월 1회 의학과, 치과, 한의학 진료로 한 달에 35명 정도만 진료하고 있습니다. 의료 장비 부족, 의료진 봉사자 확보의 어려움, 진료비 부담, 언어 소통의 문제 등으로 무료 진료소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외국인 의료 지원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포피재단의 의료 지원 공모 사업을 통해 저희 전남의사회는 의료 접근성 강화, 2, 3차 의료기관 연계, 의료비 지원, 건강 및 결핵검진, 예방접종, 보건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했습니다. 2024년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사업비와 기간 위주로 자부담 1천만 원을 포함해 8,200만 원의 예산으로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사업기간은 7개월로 계획되었지만 실제로는 준비와 실행, 보고까지 거의 1년 내내 사업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관련 서류만은 약 6,000페이지에 달했고 스캔해서 제출해야 했으며 전담 인력의 업무시간도 주 40시간을 훨씬 넘겼습니다. 특히 저는 인건비 없이 주 40시간 이상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1차년도에는 네트워크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외래진료 46개, 입원 및 수술 28개 등 총 74개 협력 의료기관을 구성했고 전남 22개 시군 전역에 100% 배치하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화순 전대병원, 목포, 순천, 당진의료원 등 주요 종합병원이 모두 참여해 시단위 전 지역에 종합병원을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민관학 18개 기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전남도청에서 공동 협약 서명을 통해 전남 외국인 주민 의료지원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단순한 명목상의 조직이 아니라 각 단체가 자발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유기적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문 발송,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소통 및 활동을 진행했고 카카오톡 단체방을 5개 개설해 실무진 간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지역 실무협의체 단톡방은 전라남도 이민정책과 팀장과 주무관이 적극 참여하여 지역 현안 발생 시 즉각적인 의견 교환과 대응을 함께하는 중요한 채널로 자리매김하여 연중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외기관과의 회의는 총 15차례 실시했고 그중 6번은 공기관인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시보건소 등과 대면으로 실시했고 중회의를 적극 활용하였는데 지리적 한계와 시간 통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밤 9시에 진행하는 화상회의를 7차례 할 만큼 열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공문은 의사회에서 발송한 147건 이외에 전라남도에서도 이민정책과와 농업정책과 기반산업과를 통해 22개 시군과 유관기관, 상단협의체 등의 수시로 발송해 줌으로써 사업 수행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전라남도의 도움으로 보도자료와 방송 촬영을 연결해 주었고 사업단에서는 활동 영상을 전라남도 인권작품 공모전에 출품하여 최고상금이 주어지는 최고상을 수상했습니다. 2024년 사업의 성과로는 74개 병원 네트워크, 26개 협의체 네트워크, 찾아가는 진료사회, 의료비 지원 763건, 결핵검진 497건, 구급약품 세트 전달 1312건, 독감접종 1000건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독감접종은 그간 민간단체의 공간에서 실시해왔던 것을 의료원, 보건소, 병원 등 의료기관 내에서 전체를 실시한 점이 차별화된 성과였으며 다국어 예진표 작성 및 주의사항과 부작용 설명, 접종 후 이상 많은 관찰 등을 통역자와 함께 철저하게 관리하였고 접종자 전원에게 타인의 놀서 방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의 성과로는 정량적 결과뿐 아니라 외국인과의 유대감 강화, 참여자 등 특히 간호학과 팀의 매우 높은 만족도 등 정성적 성과도 컸습니다. 이 민관학 협력 모델이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하며 앞으로 전국적 확산과 제도화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사업은 8,200만 원 예산으로 6개월 동안 진행되며 3단계 접근 전략인 스텝2 헬스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계절 근로자 특화 사업과 공모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 가능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외국인 안심병원을 도입했습니다. 안심병원은 진료비 30% 내외 감면, 통역 지원, 지정서 발부 등으로 외국인에게 의료 안정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남 외국인 근로자 단계별 의료 지원 사업 스텝 2 헬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텝 2 헬스 전략은 1단계는 평일에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고 2단계는 평일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휴일 이동 클리닉을 운영하는 것이며 3단계는 이마저 어려운 계절 근로자들에게 숙소로 구급약품 세트를 직접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접근성 강화 3단계 맞춤 전략으로 건강에 닿는 새 걸음 찾아오게 다가가게 직접 전해주기를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스텝 2 헬스 건강을 향한 징검다리를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병원 진료, 이동 진료, 숙소 전달의 각 단계별로 각각 통역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단계는 전라남도 통합 콜센터의 통역 지원으로 의료기 지원을 실시하며 2단계는 가족센터와 유학생의 통역 지원으로 이동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3단계는 농업정책과에서 고용한 언어소통 도우미의 통역 지원으로 계절 근로자에게 약품을 전달합니다. 계절 근로자 특화 전략으로 외래 진료비는 전라남도에서 25만원까지 전액 지원하는 사업에서 커버가 가능하고 입원 수술비는 의사회의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성상 병원에 잘 가지 않으며 직접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병원 진료 대신 구급약품 세트를 숙소에 직접 전달하는 전략을 세웠으며 행정 파트너십을 통하여 시군 공무원이 직접 전달하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다원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구급약품 세트에는 약품 8종과 밴드를 담아 각 약품마다 8개국 언어의 복용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사회의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사업과 접목해 건강보험수가 적용과 통역 연계를 통한 의료안전망으로 전라남도에서 지정하는 병원입니다. 외국인 안심병원은 전남의사회, 전라남도 이주민 지원기관의 협약을 통해 운영됩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에게 건강보험 수가 100%를 적용해 진료비 약 3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전라남도에서는 통역을 지원하며 서류 제출을 병원이 책임짐으로써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예산 투입 없이 병원의 감면 협약만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안심병원 운영 방식은 의사회가 협약을 주도하고 도에서 지정서를 발급하며 이주민 지원기관이 환자를 연계, 콜센터에서 통역 지원, 필요시 감면 검진까지 지역협의체가 공동 운영합니다. 현재 68개 기관이 등록했고 병원과 종합병원의 높은 참여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기대됩니다. 지난주까지 등록한 안심병원 68개 명단입니다. 의료원과 국립결핵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전부 포함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병원급 대부분은 원무과 담당자들과 1대1 소통을 통하여 이루어낸 리스트입니다. 안심병원을 통해 의료사각지대 해소, 민관협력 모델 구축, 비용 투명성 확보, 맞춤형 의료 서비스, 지역 공공의료기관 마련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 진료비의 50%를 지원하며 서류 간소화와 절차 간소화에 특히 역점을 두었습니다. 서류 제출은 병원에서 100% 책임지고 개인 부담이 전혀 없도록 하였으며 수납시 성감면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목돈 마련에 부담을 줄였고 개인의 통장사본 제출이나 수령 확인증 제출 등을 모두 없앴습니다. 안심병원과 의료비지원 사업의 비교입니다. 안심병원은 기간 제한 없이 지속 운영되며 수가 조정을 통한 30% 감면과 대상자의 제한이 없습니다. 의료비지원 사업은 공모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수가 조정 후 50% 추가 감면이 가능하지만 기간과 대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두 사업은 상호보완적으로
외국인 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의료비 부담 경감에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병원은 지역사회 내 위상 강화와 인지도 상승 등 참여가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리는 지역협의체가 구축한 절차에 따라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 환자도 안심병원을 이용할 수 있고 수가조정과 통역지원을 받으며 서류 제출의 부담과 목돈 마련에 부담 없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의 사회공헌 활동과 의사회의 신뢰와 리더십을 통해 이러한 시스템이 계획될 수 있었고 지역협의체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전남 외국인 주민 의료지원협의체는 18개 기관에 공동서약으로 출범했고 올해는 21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정기회의를 지난 수요일 6월 18일에 실시하였고 또 관계자들과 함께 각 단체의 사업 내용 소개와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민간단체로는 의사회와 결핵협회, 화순전대병원, 가족센터 그리고 7개의 이주민지원센터가 포함되어 있고 관공서에는 전라남도, 신평원, 의료원, 보건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4개의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관별 역할이 분명하게 주어져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는 올해 초 개관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통역지원 기능을 강화해 안심병원 운영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국 통역에서 다음 달에 4개국이 추가되어 9개국 통역을 지원하며 3자 통화까지 지원이 됩니다. 영암 대불산단 내에 있는 본센터 외에 여수 동부센터, 담양 중부센터도 곧 개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광주 이주민건강센터에도 전남 지역 외국인의 문의가 들어오면 전남의사회 사업을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슬라이드하고 영상을 따로 준비했는데 영상 부분이 플레이 안 되고 음성만 돼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그런 자료 유튜브에 공유가 되어 있으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실 좀 쉬어야 되는데 쉬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바로 네 분의 발표 다 소중한 발표 내용들이어가지고 쉴 수가 없었는데 마지막 또 전라남도 케이스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토론하는 패널로 모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참석을 못해서 이정환 팀장님하고 김민수 우리 외국인 지원센터, 내국인 주민지원센터, 그다음에 이주민 지원센터에 황성호 센터장님 나오셨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없으니까요 10분씩만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자료를 많이 준비하신 이정환 팀장님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필요하신 말씀만 10분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기념비적인 날에 이 좋은 세미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행사를 열악한 조건에서도 준비해 주신 센터 사무 국장님 비롯해서 직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저희는 이제 이런 공무원으로서 상당한 책임감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라든지 제도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전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또 강 대표님 이제 20주년 해가지고 비전까지 이렇게 다 말씀해주시고 평소에 병원 이렇게 진료하시고 하는데도 많이 바쁘시고 할 텐데
이런 것까지 고민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단장님도 실태 조사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은 너무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또 선 교수님께서 이렇게 통번역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김일섭 원장, 김일환 원장님께서는 또 이런 구체적인 정책 사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이제 사실은 친화병원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현장에 가서 이렇게 사실은 보니까 병원이 친절하고 서비스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외국인 주민들에게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언어 소통을 하고 진료를 하실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직접 이 신청하신 병원을 20군데를 방문하면서 당초에 목표했던 그 병원들이 딱 들어오셔서 중간에 이제 한두 병원이 중간에 이제 취소를 한 군데도 있었고 한 데도 있었고 그래서 딱 20개가 맞아졌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런 제도를 하면서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으면은 훨씬 더 낫은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 이런 재정 예산 부분을 배정받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런 아쉬운 점 그런 있었고요. 다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행이었던 것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서 경비 비용 문제하고 언어 소통 문제가 뭐 60, 70% 가까이 이렇게 실태 조사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이제 요분들이